자, 메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두 번째 인상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내리다가 이렇게 두 번 인상해서 우리나라가 0.5%의 기준금리에서 0.75, 1%까지 금리가 올랐어요.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내년 1분기에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죠. 이주열 한은 총재님이 지금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간다. 경제 상황에 달려있지만 내년 1분기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더 한다는 뜻이죠. 이 정도 얘기하면. 한은 총재님이 저 정도 얘기하면 엔간에서는 한 번 더 한다라고 보통 시장은 보는 겁니다. 한 번을 더 하고 지금 분위기로는 한 번이 아닐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추세로 나오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은행 가계 평균 대출 금리가 코로나 이전을 이미 넘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대충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입니다. 3% 연절이었잖아요. 지금 이미 3.46%. 한번 기준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3.7 가까이 갔을 것 같은데 거의 그대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평균 한 3.7 됐을 거예요. 한두 번 더 하면 4%입니다. 평균 대출금리가 4%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거의 1%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별거 아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별겁니다. 별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게다가 이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란 말은 이 평균의 함정인데 누군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5% 6%의 금리를 받아야 이제는 뭐 대출을 받는다는 거고 저 금리의 의미를 조금 더 보면 우리가 2010년 이후에 저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했을 때가 대출 평균 금리로 따지면 5%대 아래로 갔을 때 저금리 시대라고 그랬어요. 지금 2015년 이후 초저금리 시대는 3에서 3.5% 아래로 깨고 우리가 2%대나 1%대의 돈을 빌릴 수 있을 때를 초저금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이 언제냐? 초저금리가 위로 깨지고 있어요. 금리가.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조금 한두 번 더 금리를 인상을 하면 4%대 평균 금리가 나올 텐데 그러면 여기입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거의 5년 만에 사실상 문을 닫는 거고 5%를 못 가겠죠? 평균이. 여기까지 만약에 가려면 지금부터 한 4번? 기준금리를 4번 더 올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쉽사리 못 갈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여기까지 올리면은 저금리 시대의 어떤 한계점까지 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중반 어디까지 오는 거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지금 마지노선에 지금 딱 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려면은 5% 심지어 6%가 돼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6%면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6%에 받는다 그러면 쉽지 않죠. 이게 부담이 2배로 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3%였는데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뭐 100만, 200만 원 빌리지 않잖아요. 1억에서 뭐 5억, 7억 이렇게 빌리는데 5억이라면은 5억 빌리면 6%면 1년 이자가 3천만 원입니다. 초저금리 시대가 문을 좀 닫는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런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10월 소비자 물가가 3.2%입니다. 여기에요. 최근 10년 만에 최고 높죠. 3.2%. 3자를 본 지가 언젠지 가물가물해요. 물가가 3자를 본 지가. 아마 2010년대 이후에 거의 없던 3자를 드디어 받고 유가가 40달러였던 게 지금 80달러까지 갔습니다. 물론 좀 이따 나오는 이 자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온 일이지만 코로나 신규변이 오미크론 아저씨가 유가를 실시간으로 보내서 마이너스 13%를 하루에 날려버리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긴 했지만 유가 투자합은 어제 대박이거나 쪽박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13%가 하루에 하여튼 이런 일이 있지만 유가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만 그러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아시는 분 알겠지만 6%를 넘었어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미국입니다.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고의 선진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 CPI가 6%예요. 무슨 베네수엘라에서 보던 중국에서나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중국은 오히려 물가도 낮습니다. 소비자 물가 6%가 올랐어요.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이게 YOY니까 여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낮았으니까 대비해서 6%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MOM 전월 대비로 0.9%가 늘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월 대비 0.9%는 한 달에 물가가 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이 정도면은 몸으로 느낍니다. 한 달에 1%가 올랐어요. 평균 1%가. 그럼 어떤 거는 한 달에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 막 4%, 5% 넘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몸으로 엄청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미국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소비하는 거는 중국에서 만드는데 중국 생산자 물가가 야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했는데 1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생산자 물가가 13.5%가 오르면 저게 수출돼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이거를 다 소비자한테 전가는 못하니까 그 기업들이 중간에 자기들이 비용 부담을 조금 하고 소비자한테 전가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6%가 오른 거죠. 생산자 물가 13.5%는 저거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적으로 없던 숫자죠. 뭐 20년에 30년의 최고치가 아니라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숫자인데 물론 물가 상승이 저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린플레이션 뭐 그래서 원자재 못 캐게 하고 뭐 재생에너지만 쓰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급망 문제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로 공급이 부족했어요. 공급망이니까 사람도 안 오고 뭐 물동도 안 되고 공급이 부족한데 화끈하게 돈을 풀었죠.
내 주머니에 돈이 화끈하게 들어오죠. 물건은 없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화끈하게 들어오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만나면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2028년에는 모르겠지만 이걸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의 문제니까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죠.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예전에 한 작년 정도에 슈카월드 주제로 한번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가? 통화정책을 하면 옛날에 월스트리트에 돈을 뿌렸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더라. 양적완화 시대. 이게 놀라운 신비였잖아요.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안 올라. 저물가야. 자산가격만 오르더라. 통화정책을 하니까.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 돈을 뿌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메인스트리트, 우리 시중에 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재정정책은 메인스트리트에 돈을 뿌리니까 자 이래도 물가가 안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죠. 이번에. 왜냐면 옛날에 통화정책 해보니까 물가가 안 오르니까 이번에 재정정책 아무리 해도 물가가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깐 가져봤는데 됐고요. 통화정책을 하면 자산가격이 오르고 재정정책을 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교과서에 게 그대로 반영이 되더니 둘 다 올라. 야, 둘 중에 하나 몰라야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서 혹시 얘는 안 오르고 얘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더니 교과서는 뭐 정답이었죠.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올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둘 다 해보니까 둘 다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버린 트럼프 아저씨가 코로나19 충격 2020년에 왔을 때 돈을 엄청나게 썼잖아요. 뭐 인마이 포켓에 유아 포켓에 머니를 넣어주겠다라고 큰소리 빵빵 쳤을 때가 4조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 4,800조 원 재정정책으로. 실제 미국인들의 주머니에 꽂아주거나 세금을 빼주거나 어떤 형태로 간에 지원했던 게 4,800조예요. 우리는 와 트럼프 너무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 막 와 너무하다 생각했는데 지금만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저런 문제로 돈을 많이 쓰지 말자는 쪽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럼 저런 문제로 돈을 많이 쓰자는 쪽은 어딥니까? 트럼프보다 한술 더 뜨는 형이 등장했죠. 우리는 유약해 보이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아서 약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모토는 더 나은 재건이에요. BBB, Build Back Bett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나은 재건, 더 많이 쓰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더 강력한 재정정책을 쓰겠다. 트럼프는 약하다. 4,800조밖에 안 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믿고 가야 되는가?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걸로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당선되자마자 더 나은 재건 BBB 정책을 펼치는데요. 당선되자마자 지난 3월에 통과됐던 미국 구조 계획 아메리칸 리스크 플랜 얼마였냐면 2,100조짜리였어요. 1조 9천억 달러 통과됐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을 뿌리겠다는 정책인데 2,100조를 당선되자마자 뿌리겠다 그러니까 서로 투표를 들어갔는데요. 50표 대 49로 통과했어요. 25시간 동안 싸운 끝에 민주당 전원 찬성, 공화당 한 명 빼고 한 명은 몸이 아파서 전원 반대로 50대 49로 그때 블루웨이브였으니까 통과된 게 2,100조고요. 그 내용은 미국 1인당 160만 원을 다시 2021년 초에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겠다. 미국 가정의 85%가 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생각해보면 2021년이면 코로나가 뭐 특별히 덮어진 것도 아니고 뭐 오미크론이 지금처럼 나온 때도 아니었으니까 여전히 양적 완화를 지속 중이었음에도 돈을 더 넣었죠. 2조 달러. 그 정도는 넣어야 된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BBB 계획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11월을 돌아보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1조 2천억 달러짜리 물리적 인프라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1,400조 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기쁘다고 했어요.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안 다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려서 그 예산이 그 예산 아니요? 뭐 인프라 사회복지 그게 그거 아닌가? 아 그게 그거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헷갈리지만 다른 게 3조 5천억짜리가 있어요. 가장 큰 놈. 4,200조짜리. 이게 상원을 통과했거든요. 50대 49. 블루웨이브니까. 가까스로 통과했는데 저 사회복지 예산안은 뭐였냐? 미국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사회복지망이 약하다. 미국을 유럽식 사회복지제도로 완전히 개편하겠다. 유럽처럼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 4,200조 원이면 되니까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반대가 너무 많잖아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등장하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와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아팠을 때 복지 예산이 필요했고 우리 찢어지게 집안이 가난하여 진짜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는데 안 됐죠. 왜냐면은 부자셨기 때문에 안 먹혔고요. 안 먹혔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타협안을 내요. 50% 깎아주겠다. 절반 퉁 해서 2조 달러로 할인 들어갔어요. 할인 들어가서 승부수를 날렸다 그러는데 지금 요 할인 들어간 게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이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될 것 같아요. 지금 될 것 같은데 220대 213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해서 2촌전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다 더하면은 드디어 통과됐으니까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더 해봤으면 더 해보면 더 나은 재건 BBB 전략에 3가지 화살이 있는데 미국 구조계획 1조 9천억 달러 이미 썼고요. 인프라 예산, 사회복지 예산 이제 앞으로 쓸 거죠.
앞으로 뭐 5년, 10년 거쳐 쓸 거긴 하지만 쓸 거죠. 다 합치면은 여기 나온 것만 6,100조입니다. 이거 원래 좀 더 될 수 있었는데 8,000조 될 수 있었는데 깎아줬어요. 좀 깎아줬기 때문에 이게 좀 안 깎아줬으면 8,000조인데 깎아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강하다고 느꼈던 트럼프 형은 사실 약자였고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 4,800조 사용했는데 바이든 형은 2,100조에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몇 년에 걸쳐 집행이 되지만 4,000조 합치면은 대충 무식한 계산입니다. 무식한 계산. 앞으로 한 5년, 10년에 걸쳐 쓸 돈을 다 합치면은 뭐 이 정도는 뭐 넣는 거죠. 뭐 경단위가 뭐 보이는 이 정도로 돈을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미국의 재정정책, 미국이 적자를 내면서 아니면 채권 같은 거를 발행하면서 찍는 돈이잖아요. 이게 재정정책이라 그러는데 미국 연준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로 금리죠. 여전히 양적 완화 중이에요. 앞으로 줄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직도 돈을 뿌리고 있죠. 한마디로 연준도 뿌리고 미국 정부도 뿌리고 지금 뭐 계속 뿌리는 거니까 돈을 뿌려서 미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 아메리칸 퍼스트 BBB 전략이라 그러니까 보고 있던 다른 나라들이 장난치냐 니들만 그러면 말이 되냐.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19일 한 일주일 전에 일본이 사상 최대 재정 정책을 발표합니다. 576조 이거 800조라 그래요. 지금 민간까지 치면 800조짜리 야 나도 하면서 찍으니까 일본만 찍을 리는 없죠. 유럽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안 찍을 리가 없으니까 세계가 다 에라이 씨 야 뭐 1개월 찍는다는데 1,000조쯤은 돈도 아니네 이러고 막 찍고 있으니까 게다가 옆에 있던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보고 있다가 세계적인 추세죠. 글로벌 이런 추세는 따라가야 된다. 변화를 따라가야 되니까 우리도 예산안 늘고 있죠. 600조 늘고 있고 추경도 찍고 있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병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찔러주니까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수요는 폭발하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우리 파월 연준 의장께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2020년 8월 말 불과 3개월 전에 그때 보여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느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정상화되면 인플레이션은 사라져. 인플레이션 그걸 왜 걱정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생각보다 공급이 오래 부족한데 코로나가 잘 안 끝나요. 이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서 공급이 휙 돌 줄 알았는데 잘 안 끝나고 요즘 공급이 부족한 게 가만히 보니까 뭐 그린플레이션 그러면서 환경 관련되는 것도 있잖아요. 함부로 석탄 캐지 마라. 함부로 석유 캐지 마라. 함부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게 들으니까 야 이 공급이 부족한 게 또 언제 해결될지도 좀 애매하고 구조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데다가 공급 부족이 조금 해결돼도 야 니들이 좀 적당히 찍어야지. 이걸 그만큼 찍어놓고 야 공급 부족이 조금 해결돼도 이게 더 크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게다가 요즘에 재정정책도 있고 통화정책도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시적이냐?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아니면 테이퍼링을 지금 정도로 했을 때 통제가 가능한가? 갑자기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너희들 재정정책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공급이 부족한 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여기 통화정책 이건데 3개 중에 2개는 이미 발사를 냈고 너네가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는 건데 지금 통제가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 스피드로 과연 통제가 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죠.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니들 그렇게 천천히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오면 어떡하냐 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6%가 오르니까 미국 국민들이 드디어 몸으로 느낍니다. 수치로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물가 때문에 수치가 나오니까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져요. 지금 41%가 나왔어요. 50% 60% 되던 거에서 쭉 물가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그 뭐 블루웨이브 했던 게 몇 달 전이거든요. 다지고 있어요. 선거에서. 추가 선거하면 민주당이죠. 좀 공화당이 이기고 민심이 자꾸 떨어지니까 11월 1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저 6%라는 숫자가 CPI가 물가지수가 발표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나의 최우선 사항이다. 뭔가 180도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 야, 6자를 보니까 갑자기 사람이 180도의 기존에 하던 말과 좀 갑자기 반대 말을 하더니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나의 최우선 목표 고려 사항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추가 대책들이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많이 보는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혼자 방출하면 안 되니까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너희들도 원유를 방출해서 유가를 낮추자. 물가를 낮춰야 되니까. 너 혼자 하여튼 힘을 모아서 유가를 방출하자. 그러면서 정유사하고 산유국들한테 원유 방출해라. 기름값 잡아야 된다. 갑자기 압박 들어오고 너희들 안 하면은 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석유 산유국 모임 오펙은 오히려 아니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들 물가 높게 나온다고 무슨 뭐 줄이라는 둥 느리라는 둥 뭐 이게 우리가 뭐 핫바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줄이겠다. 그래서 석유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오펙이 반발하면서 왜 니들이 여기 껴드냐. 우리는 오히려 증산하지 않고 감산하겠다 이 자식들아 이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물론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미국 이게 산유국이니까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 열심히 캐면 되는 건 아니냐. 되겠죠. 한 몇십 년은 될 텐데 문제는 요즘의 트렌드가 친환경이죠.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은 이게 대표적으로 아래 뭐 부수고 뭐 물 넣고 오염물 막 해갖고 캐는 거니까 친환경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허가도 잘 안 난대. 작은 모집도 잘 안 돼. 이걸 누르니까 반대로 이런 현상이 펼쳐지고, 물론 좀 이따 주인공일 우리 저 많은 고민을 그 오미크론님이 한 방에 여기서 아무리 미국이 뭐 올려라 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오미크론이 등장하니까 유가가 마이너스 13%가 하루에 날아가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하여튼 이건 다른 얘기고. 자, 이런 상황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임기가, 물가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던 우리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입니다. 내년 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거의 다 왔어요. 후보자가 브레이너드라는 분이었습니다. 이사님이에요. 역시 연준의 이사인데, 둘 중에 누가 연준 의장으로 뽑힐 거냐라는 게 시장의 이슈였는데, 처음에는 물론 파월 의장이 뽑힌다는 게 대다수긴 했는데, 그래도 브레이너드 누나가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 이 누나가 파월 의장보다 더 도비쉬, 더 비둘기파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테이퍼링은 너무 빠르다. 테이퍼링을 더 천천히 해야 된다. 돈을 계속 더 풀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었어요. 이 누나가 가장 도비쉬한 그런 분이셨는데, 연준 의장에서 혹시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바이든 아저씨가, 바이든 대통령이 돈을 푸는 쪽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 그래?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나의 최우선 사항이다. 야, 내 지지율 떨어진다 얘들아. 장난 아니야. 물가 상승, 지금 지지율이 문제죠. 지금 상원 표도 한 단 날라갔어요. 적기 때문에. 날라가니까 누가 됐겠어요? 저 둘 중에서 당연히 J라고 표현하는데 J가 파월입니다. 갑자기 친근한 척해. J. 우리 치면 이렇게 뭐 축하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월 아저씨가 인플레 박을 적임자다 해서 재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월 의장이 가서 이제 면접도 했어요. 당연히 대통령 면접을 하고 재임명을 받은 다음에 나와서 재취임이라 그러나 연임이죠. 연임 직후 연설을 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연임 직후 연설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겠다. 야, 아무리 그래서 연임이 됐다 그래도 그렇게 무슨 호떡도 아니고 이게 뭐 빈대떡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나 그게? 뭐 이렇게 짓고 갑자기 인플레이션 파이터 같은 고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본 뉴스가 줄줄이 나오죠. 조기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 있고 테이퍼링 속도도 가속도 가능할 수 있다. 이미 테이퍼링 계획은 나와 있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지금부터 조금씩 줄어서 내년 6월까지 양쪽 하나를 끝낸 다음에 6월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한 2번 정도, 한 번이나 2번 정도 올리는 게 원래 생각이었는데, 지금 뭐 물가가 높으면 기준금리 인상 더 땡길 수 있고 테이퍼링 계획도 더 땡길 수 있고, 지금은 2번이 아니라 3번, 내년 3번 인상으로 다수결이 옮겨가고 있죠.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야, 갑자기. 야, 지금까지 말하는 거에서 완전히 180도 바뀌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좋아요. 회복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도 그렇고. 물가도 높지만 경제 성장률이 같이 높아.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 물가를 잡을 때 금리를 올리더라도, 성장률을 좀 줄이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어. 근데 만에 하나 저 오미크론인지 몽크론인지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면, 야, 이거는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는데 공급망 이슈는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돈은 더 풀어야 되고. 예를 들면 코로나 21일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재정정책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다시 풀고. 그럼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내려간다. 이러면 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을 것 같지만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와서 경기가 하강하면은 또 금리를 못 올릴 것 같고, 금리를 괜히 올렸다가 뭐 또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뜨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그것이 문제로 다 막 고민을 하니까 어렵죠.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옛날에 등장했던 1980년대 이렇게, 그때도 똑같았죠.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와중에 됐고 그냥 뭐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올린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싸웠죠. 이거 올리면은 경제에 문제 생긴다. 야, 올리면 어떡하냐. 닥치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기준금리를 5%에서 20% 가까이 이 미친 듯이 올렸던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파이터라고 지금까지도 받는 건데, 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이 지금 요즘에 달러가 굉장히 강하죠. 달러를 그렇게 뿌리는데도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신흥국 통화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 변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1194원입니다. 1200원이에요. 거의 밴드 상단에 지금 딱 붙어 있는데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저런 식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하겠지만 신흥국 증시가 재미가 없죠. 통화가 약해질 것 같은 나라에 들어오고 싶지 않잖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쟤네는 내년부터 올린다고, 우리는 이미 2번 올리고 내년에도 많이 올린다는데 우리가 더 빨리 올리는데 원화가 강세해야지, 책에서는 분명히 더 빨리 올리면 더 강세인데 왜 달러가 강세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올리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 이 달러에 대한 관심이 한 100배쯤 세죠. 100배쯤. 우리나라의 스탠스보다 이쪽 스탠스가 좀 세다.
물론 우리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좀 그런 게 있고. 자, 그래서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2022년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셨어요. 코로나 변이가 조용히 마무리된다는 가정으로, 이 오미크론이 만약에 정말로 슈퍼 변이 뭐 이런 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날아가겠지만 조용히 그냥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재정정책 돈 엄청 뿌리고 있잖아요. 통화정책 줄인다 그래도 아직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진짜 저 몸으로 느끼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화를 내시겠지만 부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2배라며, 주식이 3천이라며, 코인이 7천이라며. 누군가는 부자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늘었잖아요. 누군가는 부자가 많이 됐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는 주식 100억 하면 슈퍼게임이었어요. 슈퍼게임이고 그 개인 투자자들 많은 여기에서도 큰 형이었는데 이제는 500억?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이 늘었죠. 자영업들, 헬스장, 노래방 뭐 이거 굉장히 어렵죠. 기업도 구조조정 많이 했고 코로나 피해가 크고 갈렸잖아요. 여기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이 가는 곳이 가장 확실한 트렌드가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조금 농담인데 애플이 폴더블 폰을 만약에 낸다. 그래갖고 가격을 지금 애플 폰이 한 150만 원 합니까? 150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격을 2개니까 300. 안 팔릴까? 그거 불티나게 팔릴 것 같은데. 여기 딴 거 필요 없고 사과 하나 붙인 다음에 300 2개니까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삼성이 2개 붙이고 300 하면 그건 좀 참 갤럭시는 잘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아니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 제품을 만든 기업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물론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문제가 되면은 다 다른 얘기겠지만 테슬라가 모델 S 말고 슈퍼 하이퍼 슈퍼 S, 뭐 뒤에 뭘 달까? 날개 같은 거 하나를 단 슈퍼 하이퍼 슈퍼 X를 내서 가격을 2배로 해. 이거 예를 들면 한 8천만 원인데 1억 6천. 잘 팔릴 것 같은데. 야, 이거 엄청 팔릴 것 같은데. 그냥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냥 뭐 하이퍼 슈퍼 S하고 여기에 뭐 머스크 형이 이러고 있는 거 하나 엠블렘으로 달아주고 여기 옆에 도지 마크 하나 달아주고 이렇게 좀 그냥 잘 팔릴 것 같은데. 가격의 상승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부가 누가 봐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없나? 우린? 더블 프라임 뭐 이런 건 뭐 없나?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좀 올라타는 뭐 그걸 해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